전국에서 갭 투자하는 건수를 보면 2만 건이 채 안 됐는데요. 5년이 지나니까 그게 20만 건으로 증가합니다. 충격적이죠. 전세대출은 주거 취약증과 임차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게요, 무주택자를 더 안 좋게 만들어요. 집값을 엄청나게 올리는 게 돼.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영원히 내가 전세 살아야지,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실제 근로소득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월세를 낼 돈이 어딨냐고요 지금. 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머니인사이드 집값이 알고 싶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야, 요즘에 정말 이광수 의원 어떻게 살 것인가 책이 난리가 나서 그러니까요. 진짜 요즘 화제예요.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읽어주셔서 평도 좋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김기현 대표. 네. 요즘 뭐 그 빅데이터가 난리가 났어요. 아우, 최고죠. 아 이거 아닙니다 지금. 자, 그런 이 두 분을 모시고 네. 집값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사실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뭐냐면 전세 제도를 없애더라. 집값이 너무 폭등한다. 전세 대출을 다 해주다 보니까 자꾸 집값을 밀어 올리니까 네. 집값이 자꾸 도망가면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처음에 전세가가 한 1년 전만 해도 오르지 않았어요. 역전세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대신 또 그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짜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데이터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짜고 전세가를 올리면 이제 보험받는 비용이 더 올라가니까 오히려 역전세인데 주인이 집값을 올려달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진짜 전세가가 올랐어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근데 일단 지표로만 보면 지금 한 53주 정도 상승했거든요. 전세 가격이. 근데 그 전에 69주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얘기하고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오른 건 맞습니다. 근데 오른 게 그래서 월별 주간으로 오른 거고요. 좀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2022년보다 올랐냐?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진 않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더 보고 싶은 건 전세 가격의 변동폭이 커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시장을 볼 때 이런 변동폭이 커졌다는 건 사실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거고, 그만큼 시장이 불안정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걸 보고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 거야, 아니면 막 계속 엄청 빠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시장이 되게 불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진단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전세는 올라가고 있는 거는 당연히 맞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이 정도의 공급 물량이면은 전세 수급이 훨씬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거 대비해서는 지금 전세 시장이 뜨겁진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세가는 올라가는 것만 알고 있고, 보통 전세가가 떨어질 때는 공급 폭탄의 이런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데, 서울에 22년도에 공급 폭탄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급락을 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과도한 이런 급락이 있었고, 지금 이제 회복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일단은 전세는 좀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매매도 좀 돌아서고 있다. 이게 현재 지금 상황이죠. 이 두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왠지 좀 마음이 편한 게, 뭔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콕콕 집어서 얘기해 주니까 제가 기존에 그냥 알고 있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데이터 수치로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이걸 좀 현실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사실 부동산 중에 전세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52% 정도는 전세가가 오히려 하락 계약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파트의 전세 가격만 좀 올랐다. 그렇죠. 오르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나머지 일반 주택이나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가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아파트 하는 바람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좀 전세가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이 전세 제도를 없애자 라는 댓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개정 규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전 전세를 제도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나타난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기 때문에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현상이기 때문에 못 없어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자 이제부터 없애! 이런다고 해서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거의 뭐 1,000조 원 이상 나갔다고 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다 없앱니까? 그 돈을 어디서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면, 뭐 일부에서는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뭐 집값이 떨어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 감정적인 말씀이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세가 한국에서 없어지긴 어렵다라는 걸 가정하고 시장을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전세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전세 대출이잖아요. 원래는 2000년대만 하더라도 전세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대출이 안 해주고 그냥 순수 내 돈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2010년대 초반부터 이게 전세 대출이 생겨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원래 우리가 신용 대출을 받든 그 다음에 주택 담보 대출을 받든 내 신용도나 소득이나 이런 걸 다 보잖아요. 네. 근데 전세 대출은 어때요? 집 보고 해주잖아요. 집 보고 해주잖아요. 그냥 그쵸, 그쵸. 상관없이 그냥 해준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손쉬운 대출 때문에 전세가가 계속 상승을 했고 여기에 매매가를 더 밀어 올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걸 없애자. 아니요, 지금 없애자라는 게 아니라 이미 없애자라는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트레스 DSR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여기에 대해서 가상금리를 부여하고 가상금리를 부여하니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시키자. 그냥 막 해주지 말고 그 사람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부채 상환 능력을 보고 전세 대출을 해주자라는 논의가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전세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요, 서민층과 중산층들의 어떤 주거의 복지를 위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악용한 그렇죠. 사례들이 많이 있고, 아파트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갭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적은데, 특히 그 빌라, 네. 신규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을 아예 끼고 이걸 살 수 있는, 맞아요. 아예 이런 것- 사기 목적으로. 사기 목적으로 출발 자체부터가 국가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쉽게 생각하고 오히려 분양가도 자기네 마음대로 올려요. 적정 분양가가 만약에 3억인데 이걸 그냥 5억이라고 해요. 5억이라고 해서 뭐 4억 얼마 대출받게 하고 분양받은 다음에 도망가고, 그럼 어차피 이건 뭐 한 3억이면 분양하면 본전이었으니까 오히려 1억 5천이 남는, 이런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게 만드니까 사기꾼이 많이 늘어나는 거다. 맞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만약에 전세 대출 양을 확 줄이면 아마 그 집주인들 네.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맞아요. 가장 민감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확 줄이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뭐 매맞아 죽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금 경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어디 상가에 가서 햄버거 하나를 먹어도 햄버거 가격이 엄청 비싸요. 김밥도 비싸고 다 비쌉니다. 그 비싼 이유는 뭐냐면 이 상가나 이런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죠. 왜 인건비 올라갔잖아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마냥 다 거품이 껴서 올라가니까 경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전세 대출 문제에 있어서 전세 대출금을 좀 줄일 필요가 있지는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게 어쨌든 경제나 자산 시장이나 금융 시장은 연관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대출은 예를 들어서 주거 취약증과 그리고 임차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게요, 무주택자를 더 안 좋게 만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출 받아서 그래 나는 좀 저리로서 싸게 나 전세를 살고 있어. 근데 그 전세 대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그걸 통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이 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주택자에서는 조금 시간을 길게 보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그거를 옛말로 따지면 언발에 오줌 넣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2015년 이후 17년 때는 이 갭 투자를 엄청 활용되면서 저는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언발에 도끼 찍는다. 통계로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 전국에서 갭 투자하는 건수를 보면 2만 건이 채 안 됐는데요. 네. 5년이 지나니까 그게 20만 건으로 증가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세를 대출해서 그래 나는 전세금 올라가서 어쨌든 임차를 사라. 이렇게 해서 그 시점에 좋았는데 결국엔 그게 다 맞아요. 갭 투자로 활용되고 네, 돌고 돌고 집값을 돌아서. 엄청나게 올리는 게 맞습니다. 돼.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영원히 내가 전세 살아야지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중산층이 집을 좀 사주고 또 서민층도 올라와서 경제상이 올라와서 집을 사줘야 내 집을 마련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한 50%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한 45% 분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그냥 무작정 전세 대출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오면 대출해주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내 집은 못 사는 경우가 지금처럼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 조금씩 감내해 나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투자화돼 있고 이미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규제보다도 인센티브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럼 전세보증금 올려. 대출 받아서 올려요. 임차인들을 위해서. 대신 그거를요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임대인들이.
그 돈을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집값의 70% 이상의 보증금을 받으면 그래 받아. 좋은데 70% 이상은 다른데 예치해놔. 신탁이야, 신탁. 그렇죠. 대신 국공채 이자는 줄게. 대신 그 이용해서 집은 못 사요. 그러면 내 인센티브가 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굳이 전세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줄 테고 갭 투자도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런 얘기는 나오지. 왜 내 개인 재산을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냐. 개인 자산이 아니죠. 누군가의 자산이잖아요. 돌려줘야 될 자산이잖아요. 그렇지. 빌린 돈이라고. 그렇죠. 자기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그거 못 돌려주니까 전세 사기가 문제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돌려줄 수 있으면 왜 전세 사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집값의 70% 이상은 집값이 떨어지면 못 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 이상 당신이 받으려고 하면 받는 거 좋아. 근데 그거는 활용하지 마. 집 사는데. 아니면 다른 데 주식 사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말씀에 할 얘기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굉장히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또다시 편법을 누군가는 또 거기서 또 머리를 써서 뭔가 또 아마 할 거예요 또. 완벽하다라고 해서 만들어 놔도 어딘가에 그 허점을 또 만들어서 그럼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전세 자금이 사실 빌린 돈이잖아. 이 사람이 낸 돈을 내가 빌린 거야. 그렇죠. 이 사람이 당장 나간다고 달라면 줘야 되는 거야 원래. 네, 맞아요. 그래서 뭐 2년 이런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나간다면 줘야죠. 근데 못 돌려주니까 진짜 펑크가 나니까 안세 부르고 네. 심지어 잠적하고 그렇죠. 이 사람은 어디서 지금 돈을 띄겨서 못하니까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그렇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전세가를 법적으로 지역 균형 있는 가격을 만들어서 50%를 넘기면 안 된다. 기준점을 좀 잡아주면 제 얘기도 좀 틀리는 것도 있겠지만 잡아주면 아무래도 마냥 막 집을 사서 투기하고 투자하는 수요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사실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뭐냐면요. 어디 아파트를 내 돈 2천만 원 주고 샀어요.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물론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투자일 수는 있으나 만약에 조금이라도 집값이 내려가거나 무슨 변동률이 생긴다면 바로 이거는 해결이 안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방법인데 이제 어떤 경제학적으로 어떤 얘기가 그럼 있냐면 이게 가격 상한제거든요. 그게 가격 상한제가 되면 공급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그 공급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 상한제를 하면 그러면 임대 공급이 충분하게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질이 떨어지는 거죠. 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가 문제인데 저는 이거 해소할 수 있다. 여기에 공공이 뛰어들면 돼요. 그래서 공공이 질 좋은 주거 취약층을 위한 공공이 그 시장에 참여하는 순간 일종의 매기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같은 데가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걸 민간에만 맡겨놓으니까 그 집이 완전 노후화되고 관리도 안 하고 임대료 상한제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공공이 그럼 뛰어들어서 안정적인 임대 공급을 해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적정한 이 전세 가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공급을 수요에 맞게끔 적정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정부나 기업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어디 잘 된다더라. 거기 또 왕창 짓고. 그래서 이제 뭐 인천이나 대구 같은 입주 폭탄도 있고 또 분위기 안 좋으면 무서워서 사업 못 하니까 공급이 또 부족해지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왜냐면 이제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지역별로 적정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얼마인지를 AI 모델을 지금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모 건설사와는 지금 수주 유망 지역이 어디냐 어디에다가 공급을 하는 게 좋죠. 이런 것들 이제는 다 데이터로. 지금 앞으로는 뭔가 어떤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좀 효율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저는 뭐가 문제냐면 그동안은 인구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가격이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해줘도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별로 없었다. 근데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완전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인구는 쪼그라들고 있고 최근에도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지금 2006년 통계작전 이래로 실질 근로소득이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전세를 대출을 막 해줬다가는 이것들이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이걸 또 아예 없애면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큰 방향 설정을 공공에서 좀 잘해서 전세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게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김기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사실 우리가 수요를 예측하거나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잖아요. 네. 물론 신도시의 경우는
공급을 해놓고 와서 살아라가 신도시의 개념이지만 근데 저는 무분별하게 공급을 한 것에 미분양이 나니까 그걸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려고 계속 이걸 떠안게 만드는 뭐 1가구 1주택자들이 좀 여유 있으면 하나 더 사라 뭐 2개 더 사라 계속 이렇게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요 계속 건설사는 공급을 할 것이고 남들은 그걸 계속 빚을 내서 그걸 사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된 거예요. 공급 먼저 하지 말고 수요 먼저 체크하고 공급하자. 그렇죠. 공급하고 나서 미분양이 얼마가 났어요. 뭐 부동산이 위험해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 맞습니다.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하신 게 과거에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앞으로 오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시장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건설회사하고 뭐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도 옛날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을 거야.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요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나 집을 짓거나 집을 뭐 투자 목적으로 사거나 임대차를 공급하거나 이걸 꼭 유념하셔야 된다. 공급이 있어서 수요가 따라오는 시장이 이제 절대 아닐 거다. 그 중국 부동산이 사실 중국 경제의 발목을 탁 잡고 지금 중국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게 중국의 부동산이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국 부동산의 경우는 일단 공급부터 때려요. 그 땅은 전부 다 나라 땅이죠. 그걸 빌려서 주거용이든 뭘 지어서 분양하거나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은 어떤 일이 있냐면 큰 길 하나 차이로 이쪽에 5,000세대를 줘요. 근데 얘가 미분양이 났어. 그럼 여기 수요가 없다는 거잖아. 그럼 이 길 건너 이쪽에는 아파트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 6,000세대, 7,000세대 또 짓는다? 미분양이 났어. 그럼 또 저쪽 동네에 또 지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는데 계속 미분양이야. 근데 이게 또 어떤 악순환이 생기냐면 어차피 미분양 날 거 대충 져도 된다고 해가지고 건물이 삐딱하게 아파트 사면 막 이렇게 기울어서 사는 게 이렇게 막.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계속 졌는데 이 시행사들이나 이런 데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망가진 게 아니라 수십조로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 그 돈 다 은행에서 빌려서 그런 거 했는데 다 안 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공급을 마냥 하면 수요는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요. 저렴하게 공급하면 수요는 있을 수 있어요. 구형 아파트를 내가 빠져나와서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고가에 이게 분양이 되다 보니까 못 받아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우리 저 이광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신규 아파트 입주율이 몇 %인지 아시죠? 지금 한 60% 정도는. 65%가 안 네.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 35% 이상은 입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뭐예요? 근데 입주가 안 된 이유를 따져보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요. 네. 그럼 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새 아파트로 가려면 이 사람이 이걸 사줘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이걸 못 사준다는 거야. 공급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전세가는 오른다 그러고 네. 전세 대출은 또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지금 악순환으로 가고 있다. 제 의견을 딱 마지막 결론하면 전세금을 과감하게 정부에서 규제해라. 그동안은 너무 무분별하게 해줬다. 근데 맞아요. 이거를 어느 정도의 규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좀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좀 할 필요는 있다. 하나 더 질문할게요. 우리 저 김기현 대표님께 만약에 네. 전세 제도가 정말 만약에 전세 현상이 사라진다. 그러면 집값은 하향 안정화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전세가 없어진다면 결국은 수요는 월세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월세가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근데 어차피 이게 집값은?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린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수요와 공급이 있다라고 치면은 자 그러면 전세가 없어졌어요. 그럼 월세로 몰리겠죠. 월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2006년 이후로 가장 지금 실질 근로소득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월세를 낼 돈이 어딨냐고요 지금 계속 낼 돈이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의 집값이 좀 정상화가 돼야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황에서 만약에 전세 제도가 전세 현상 뭐 이런 게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 폭락하죠. 그러니까 버텨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만큼의 돈을 빌려줘서 이만큼의 값이 있는 집을 사게 만들고 이만큼의 돈을 누군가에게 전가해서 전세를 드렸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돈을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돈을 빌려주면서 빚을 내게 하면서 집값은 계속 밀어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만큼 대출을 안 해주고 이걸 월세로 돌린다. 그럼 내가 이 집을 살려면 내가 이 정도의 돈을 갖고 있어야 누군가가 없어지겠죠, 월세로 들어올 거 아예. 아닙니까? 네, 그럼 나는 그 은행에서 내가 뭐 빌리든 뭐 어쨌든 아무튼간에 뭐 어떤 수를 내서라도 이걸 샀는데 월세를 받으면서 그 이익을 좀 내가 가져간다의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집값은 그때 되면 폭락할 수 있다. 또 왜냐면 지금 한국의 그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전세
전세로 쌓아 올린 성이기 때문에 전세가 없어지면 그 성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전세제도가 만약에 이제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다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제도를 없앨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걸 알기 때문에 전세를 없애면 한국의 집값이 폭락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이걸 없애면 큰일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갑자기 우리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다 갑자기 후진국 반열로 떨어질 그렇습니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세 대출만 규제를 해도 지금 큰일이 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전세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라면은 이건 사실 상상하기 힘든. 네. 전세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사실 좀 제가 볼 땐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어쩌면 전세제도라는 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나 뭐 현상이라기보다는 이게 문화일 수 있거든요. 문화가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문화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전세가율 요즘에 맞추는 거 보면 126% 집가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그 빌라를 가지신 분들은 그걸 올려달라. 그래야 전세가 들어오고 뭐 이런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 거시적으로 국가를 위한다면 그걸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국가가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 제 개인만 생각하면 전세가율을 더 국가에서 더 보장 더 많이 해줘가지고 막 거품 더 많이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걱정을 하는 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근원적으로 본인이 잘 살기 위한 큰 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만 생각하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맞습니다. 다 같이 살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나도 부자가 되고 같이 동반해서 잘 살게 되는 거지. 나만 잘 살아야지. 그거는 불가능해요. 어떤 시대에도 없었고 어떤 부자도 그렇게 해서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혁신에서 오는데 혁신은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저렇게 될 수 있다고 믿을 때 그래야 노력하게 돼요. 너무 멀리 있으면 포기하게 되고 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그게 가장 걱정돼요.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이렇게 높은 집값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순간 그러면 삶의 의지가 없어지잖아요. 집값을 알고 싶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이광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로 요즘에 너무 잘 나가. 아예 아닙니다. 김기현 대표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